저와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을 변하고 있는 우리 윤곽근 공보 담당 변호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기자단 여러분과 간담회를 했는데 외신 기자단이 못 오시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외신 기자단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사항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개략적인 요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도가 여러 군데 됐는데 기본적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변호인단 뜻은 어찌됐든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법 소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곧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다만 출석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이냐는 부분들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출석 일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기일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의 어떤 준용에 그대로 준용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는 문제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가신다는 생각이고 또 가면 당연히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헌재에서도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를 가지고 내란죄로 의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는지 미비했는지 충분했는지의 판단은 결국은 헌법 위반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1차적 판단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권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 구체적 구성 요건으로 봐도 내란죄는 국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목적범입니다. 국권 문란 목적. 저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그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공개는 물론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전혀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서울청 하나만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는 관저에 계십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심하고 오피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치이고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사회 지도층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는 정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예. 네, 국교시민의 박정 기자인데요. 네. 그 서부지법 마성용 판사가 이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또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이 이의 신청 기각이 잘못된 법리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대통령 측이나 시민, 경찰, 경호처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상급법원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형사법 137조 잘못된 해석으로 형사법 110조와 111조가 무력.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런 결정을 한 마성영 판사에 대한 징계 요구나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2차 판사, 영장 발부 판사나 그 이신청 기각한 판사나 전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것을 넘어서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장의 권리 장전입니다.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리는 그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금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세 판사의 결정에는 문헌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고 유추 해석됐고 확장 해석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 법원에 이 신청을 해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영장,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유효기간 지났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미 이제 무효화됐기 때문에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부부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조사에는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강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 경호처 직원이나 경찰 공무원 모두 심한 갈등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할 것이다.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일본 TV 사전 구속영장에는 뭐 신청을 하면 좀 응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뭐 아까 뭐 강추위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입장은 불법적인 수사나 절차에는 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특히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나름 고육 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 아사히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신변 문제나 경우 문제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그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 기소가 되면 아니 지금 영장 문제만 그렇습니다. 영장 문제가 영장 문제. 그러니까 기소 또는 영장 심사 때. 영장 예, 심사 때를 묻는 겁니다. 예, 예, 대한 예. 답변. 예. 근데 만약 기소가 되면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예, 그건- 재판 받습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가서 본인이 가실 예, 당연합니다. 일본 그거는 저희들이 법원 결정은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지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보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은 물적 관할, 인적 관할로 분리를 하는데 직권 남용에 대한 범죄, 관련 범죄 수사로 수사권이 있다고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판단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인적 관할,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고 그 경찰과 내란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관할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요컨대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보지만 만약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수처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적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추위 속에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안쓰러움이 있고 또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네,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14일 날에 당일 14일 출석 문제는 결정된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출석 일자는 구체적 출석 일자는 선결된 문제들이 좀 정리가 돼야 출석하시는 것이고 그 구체적 출석 일자는 추후에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역시 본인께서 그 대통령님께서 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아, 출석하실 때는 뭐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 변호사님께서 그 이야기 설명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유념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 박정은 기자인데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게 불법적이라고 해서 중앙지법에 다시 이거를 하면 그때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서부지법도 법적인 기관인데 여기서 말한 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이거 불법이니까 말고 중앙지법에 하면 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되는 일인가요? 되니까 설명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영장 체포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절할 수 있는 거는 거예요? 체포영장하고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네. 지금 구분을 못해서 그러신 건데 우선 체포영장은 관할도 수사권도 없고 관할이 없는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불법 무효인 영장은 틀림없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야 할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 갔다가 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자칫하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오고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은 그것이 무슨 판결문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사를 위해서 소환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체포영장 청구나 당사자 본인을 조사할 단계는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사에 얽매이지 말고 조사를 통해서 무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추가 꼭 조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증거를 본인으로부터 얻고 싶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절차를 밟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분들께서도 보셨을 때 이 법원에 발부한 체포영장이랑 이 집행시도가 국제사회에 비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것보다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군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사 기밀 보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도록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최고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외국에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 물론 직무정지가 돼 있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명문에 규정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위신에 커다란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AP통신의 김동형인데요. 네. 아까 하신 말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여쭤보면 지금 변호인단 입장은 윤 대통령을 어떤 체포나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사라는 것의 어떤 기본 원리를 보면 불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것인데 당사자 본인을 조사할 단계는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더욱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엄이라는 것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1차로는 국회에서 해제 의결권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고 2차로는 헌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고 결정을 하면 이거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래서 그때 다시 따져봐도 되는 문제이지 지금 구태 이렇게 서둘러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절차가 서부지방법원에서 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좀 낮아질 거라고 좀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을 어디까지 우리가 수인하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리고 예견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 그 절충점에서 생각한 것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서부지방법원은 관할 위반이니 중앙지법으로 청구해라. 이런 차원이지 어떤 발부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동인 변호사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48시간의 체포 시간. 한편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수사기관에서 최장 20일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포라고 하는 것은 48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체포된 사람도 수면을 취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 시간 또 만약에 체포해서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하면 또 구속영장을 준비해서 내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로 체포 상태에서 어떠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조사를 위한 그 체포라는 행위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굳이 묶어서 구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 자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참 부족하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그와 같이 수갑 기타 어떠한 그 신체를 속박하는 도구로서 대통령을 묶는 모습을 또 묶여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즉 조사를 위해서 체포라는 절차가 정말로 기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은 법원의 판사들도 어떤 법원의 판사를 막론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20일간 구금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구속영장은 그만큼 당사자의 인신 구속의 그 정도가 높고 중하고 굉장히 힘든 문제이므로 판단의 그 수준도 매우 엄격하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 어디 달아날 사람도 아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지금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체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라는 절차를 패스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혹은 구속도 필요 없다. 왜? 대통령은 정무인멸 우려도 도주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계인 기소 단계로 가도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 구속영장 단계에서부터는 법에 정해진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러한 사법적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다시 말해서 원래 법 취지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응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 48시간, 사실상은 그보다 훨씬 작은 시간밖에 대통령을 잡아간다, 끌고 간다, 대통령에게 어떠한 수갑을 태운다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이런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750만 재외동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분은 절대 수사상의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굉장히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 DK 공원형이라고 합니다.
그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2차, 3차 개헌 이런 부분하고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어떤 문건 이런 내용들이 좀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질문하신 내용에 국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됩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지금 같은 법체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법을 떠나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무력을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국회에 간 병력은 280명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보다 작습니다. 그 280명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2의 제3의 계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1차 계엄도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1차 계엄도 평화적 계엄이나 여러 가지 이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계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해제 의결이 될 것이고 단기 시간 내에 끝난다는 걸 예상해서 했는데 2차, 3차 계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소수 병력으로. 그리고 실제 뭐 당사자들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지금 갔던 군인이나 경찰들은 지시가 있었지만 불법이라 명령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2차, 3차 계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이번 계엄은 대통령이 국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사용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 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한 겁니다. 국회 280명 간 것이고요. 선관위 일부 290명 정도 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병력은 실탄을 분명히 소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이 지시가 내려갔던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갔던 병사들에게 실탄이 지급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너무 경험이 없거나 젊은 병사들이 갔을 경우에 사고의 우려를 걱정해서 부사관 이상을 보내도록 구체적인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에게는 외곽 경비를 부탁했던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제2의 제3의 계엄이라든지 무슨 끌어내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없다. 객관적 상황에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적 계엄으로 시작해서 단기간 내에 어떤 대통령의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 군인은 국회에 갔던 군인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병력도 적고 단시간 내에 국회를 장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특정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정말인지도 구분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상황과 맞느냐,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느냐, 또 그들의 말대로 진행이 됐느냐, 사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느냐, 서로 물리적 충돌이 세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생겼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셔야지 무슨 특정인들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 과정을 보면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했다가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만나고 특정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특정인들과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다르고
변호인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니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변호인 전체가 사임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도 너무 많고 그 진술이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도 않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그 계엄을 실패를 예상이 두고 계엄을 시도하셨다고. 실패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의도한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권인 긴급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적어도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좀 더 심각한 것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겨서 이것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럼 최소 병력이라든지 그런 걸 배치한 의도도 실패를 여지에 두고 일단 실패라는 개념이 포인트를 아니라 맞추기 평화적 계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 과반수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해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 로이터 박주민이라고 이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의도, 이런 표현을 우리 기자분들이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인데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의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의도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또 내포는 누구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 로이터 통신의 박주민이라고 하는데 죽은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공수처랑 경찰은 이제 법대로 본인들은 2차 관전 상황을 보면 철조망도 막 더 쳐지고 막 버스들이 더 이렇게 세워지고, 저번엔 또 막 인간 벽도,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현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물리적 충돌은 기본적으로 1차적 가장 그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물리적 충돌은 사람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거나 인명이 살상되는 결과인 것이고, 지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법 행위를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것은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무화적인 자세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보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어제 그 공수처 갔을 때 선임계에다가 놓고 가시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임계 내고 면접을 따로 잡으실 것인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합니다. 우선 시간 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프레임인데,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을 왜 늦게 가냐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서 정상적 프로세스를 밟아간다면 다 응하겠다는 겁니다. 시간 끌기를 할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호처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불안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호처 사기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경호처를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경호처가 불안하니까 일부 양보하고 가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과 그런 것을 걱정스러워 하실 뿐이지 경호처 직원들 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가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 오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선임계 부분은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지역적인 것 가지고 공수처와 자꾸 무슨 진실 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도들이 나오고 질문을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경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도저히 이제 대통령께서 그 전날 대통령을 뵙고 우리 이 상태로는 안 되니 더 이상 불상사를 막자. 기소를 하든지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럼 공수처하고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할 것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 우선 선임계를 내고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가겠으니까 시간을 잡아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일체 연락이 안 되고 대표 전화로 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메모를 넣고 연락을 좀 해주라 했는데 거기서 전부 답신이 없었습니다. 피드백이 없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과천까지 가면 한 30분 걸리겠다. 가는 과정이라도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일단 출발을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접수를 해서 출입증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출입증 하는데 가서 어떻게 오셨냐, 어디 가냐, 공수처 간다. 어떻게 오셨냐, 변호인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약했냐 해서 예약이 안 됐다. 자기들이 전화해서 하더니 뭐 반응은 다른 건 딱 통지받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선임계 얘기했는데 그냥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라. 이게 우리가 받은 통지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일체 통화 안 된다. 그래서 그래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그 공수처의 관계자들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제가 직접 3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임계를 먼저 제출해야 면담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마치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냥 선임계 민원실에 제출을 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들은 답변은. 통화는 안 된다. 미국 MBC 방송국의 김승희 기자인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110조에 군사기밀보호지역의 영장집행은 관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집행이라는 이익과 형사소송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이익과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익이 충돌했을 때 전체적인 형사소송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법자들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밀에 절대적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고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만 관리자의 승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완충대를 둔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대법원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지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을 최고의 어떤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확인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하시죠. 잠깐만 아까 질문하셨으니까요.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뵙는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시고요. 주로 하시는 말씀은 하여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어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얘기하셨는데 그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범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계엄 모의를 했다는 대화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모의했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 자체를 놓고 왜 못쓰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다, 큰일이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계엄 모의라는 겁니다. 이게 국헌 문란 목적을, 이게 계엄을 내란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앞에는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하고 뒤에는 오히려 지금 국가 기강이 흐트러진 걸 바로잡겠다는 게 국헌 문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모순된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법조인으로서 참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희비도표입니다. 아까 이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87 헌법체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차츰 헌법재판 과정이나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증명해서 국민들이 인식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이 나라의 주인,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정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시고 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보완해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고심한 부분, 또 하게 된 동기, 이유, 배경 등에 관한 사항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또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또 그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1차 12월 7일 날 1차 기각이 되고 12월 14일 날 탄핵소추 2차 소추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12일자 담화문, 그리고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된 12월 14일자 담화문, 이 세 가지 담화문에 대통령의 자세한 생각과 입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전 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단 하루도 대통령으로서 외교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의 이 내치면에서 단 한 가지도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도 않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감축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그야말로 정말 수준 이하의 능멸과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이 완전히 난맥의 상태입니다. 국정이 야당의 그러한 방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반면 야당은 끊임없이 무리한 입법, 자기들이 집권할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법,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그 밖에 사회에 매우 중요한 많은 법들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의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는데 4년, 5년씩이나 걸리고 하는 이런 사법부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국가의 비상위기라고 본 것이었고요. 이번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자마자 우리 기자 여러분이 보신 대로 각 수사기관이 서로 권한이 법에 의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서로 굉장히 난삽하게 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이와 같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겠다고 마구 덤비는 상황. 그 뒤에는 분명히 저희들은 정치 세력의 그런 이 서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야당의 한 의원은 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이라는 경찰 출신의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과 이번에 대통령을 체포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수사본부와 하루 종일 연락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어느 도단의 사실인데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 명백히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 법원이어도 이렇게 같은 정치적 코드의 동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도저히 법조인들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영장이 발부된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국가 비상위기라고 대통령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이러한 상황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으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말하자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주장이 되고 또 근거가 제시되어서 정말 이 탄핵이 정말 불가피했던 것인지 이런 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 그리고 탄핵의 정당성을 공수처의 일개 수사관의 신문에 의한 답변의 형태로서는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고 또 공수처 수사관과 논쟁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사항이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우리 한국의 법체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가 비록 수사권이 없는 거지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다든지 하게 되면 법원 판사 앞에서는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그냥 체포를 구속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또 체포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소상하고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무리하게 이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지 말고 기소를 하거나 중앙지방법원에 정상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지금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것까지 인정하면서까지 갈 수는 없다. 이거는 확고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더 이상의 피해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구속영장에 나와서 그 수사 기관이 그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수사 영장 발부되면 당연히 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예. 아 그래서 그때 예, 발부되면 당연히 할 때면 그 예, 응합니다. 예. 예. 구속당 예. 구속 받아줘요. 예. 체포영장이 아니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중앙재판소가 하고 5분만 쉬었다 하세요.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지금 나가야 될 사람도 몇 명. 예. 5분만 좀 쉬었다 하시죠. 5분이 아니라 이 전체 시간을 찍은 그 영상을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 이렇게 지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그 현재 그 관저 근처에 철조망이라든지 대형 버스를 그 바리케이드를 쳐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들이 우리에 대한 직접 지시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대통령이 지시하시겠습니까? 그건 다 경호처에서 그렇지 않다. 경호처에서 알아서 하는 일들이고. 잠깐만요. 일단 법률 대리 좀 있는지 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그 일상적인 평상시에 평온한 그런 상태에서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상대권이고 긴급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평상시 같은 업무 프로세스처럼 해서 모든 사람과 상의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절차는 다 이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절차가 이행된 데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뭐 대통령께서 후회하시지 않느냐고 묻지만, 대통령께서는 엄연히 8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권한을 행사를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문란해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후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뭐 당초에 목적한 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별개의 문제를 하지만, 우선 비상계엄이라는 거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본래 계엄 선포에 갖고 있던 진정성,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후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질문의 취지는 바로 이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이 이제 행사가 될 것이고, 그걸 다 예상하고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직무정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예상하시고 나서 뭐 방어권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본인이 원래 이제 그 큰 계획을 잡으셨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수단이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그런 수단이 적절했는가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고 해제 의결권이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정당한 헌법상의 비상 권한을 행사해서 나라를 제 위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런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절차 붕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하신 부분 같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사법 절차가 벗어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법을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평가를 달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재판이 5년 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에게 사법 절차가 폭주한 듯이 이렇게 달리는 게 정상이냐?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규정들에 대한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정상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법대로 가자.
그리고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결단을 내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뵙고 말씀 나눈 게 언젠지, 그 다음에 좀 아주 민감한 내용을 말씀 못 해주시더라도 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글쎄 뭐 대통령을 뵙고 안 뵙고 시기 이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도 아니고 중요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어떤 변호인들의 이제 변론 방향을 뭐 정해 주시는 건데 늘 이 비상계엄의 어떤 당위성 문제, 내란이 아닌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잘못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어떤 시정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는 거죠. 예.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지금 들어오시는데 어차피 그 포고령 부분은 헌법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에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포고령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입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차후에 변론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왜 그런 결정들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내치 분야의 사항 같은 걸 좀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이 지금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대화할 기회는 잘 없었지만 일부 말씀하셨던 내용과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특정 국가로 치우쳤던 외교 문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 특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동맹이 공고해지고 어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지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트를 빌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대화를 나누실 때 그런 발언을 좀 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항상 걱정하시고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편지도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날씨도 엄청 춥고 그런데 뭐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또 밤 늦은 시간까지 그것도 연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미안해하고 계시고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손편지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늘 걱정하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 이런 부분은 걱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지지자들 우리 이제 뭐 그쪽 시위자들 관련해서는 뭐 코멘트는 따로 없으시고 자기 지지자들 고생이 많다 정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10년 사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두 번째의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서 권한 정지가 되고 8년 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밤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파,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국민들이 길거리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 추운 날씨 속에 밤을 새며 집회를 하는 분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야당이 몰아가듯이 이와 같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대통령 탄핵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지금 많은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들은 법리적인 죄송합니다. 여기 저 뒤에 직원 물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방송에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몇 달간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거기가 만약 광장이라면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편지를 낸 것은 우선은 바로 관저 앞에서 정말 영화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표시할 방법이 달리 없다 보니까 그런 레터를 낸 것이 됐고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전국의 지지자 국민들 또 한편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역시 심려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 국면에서는 저는 이런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인단들이 법리적 대응하는 거 외에도 이와 같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 도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임기가 중단되거나 또 불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요. 제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야당과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우리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저는 굉장한 그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셔서 서두에 밝힌 것 같이 절차를 제대로 궤도를 바르게 하면 차라리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신 그 깊은 고뇌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재와 같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식 그런 체포를 강행할 경우는 저는 우리 선량한 비교적 좌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우리 보수의 일반 지지자 시민들이 중에는 일부는 어떠한 과격한 반영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 각 국제사회에서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체제전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 간의 이념전쟁, 체제전쟁의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제 외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내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님 입장이신가요? 변호사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님과 우리 변호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의 워딩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그 체포,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어찌됐든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비상계엄 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이 강추위에 거기 나와서 연일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자유로우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나와 손이라도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탄핵 지지 세력은 어떠냐? 탄핵 지지 세력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거기도 당연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체포영장 집행하던 날인가요? 갑자기 그 탄핵 지지 세력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연쇄작용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지지하고 반대하고가 순수한 의도에서 국민적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서 동원되는 거냐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완전히 정치 단체가 돼서 지금 탄핵 지지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로 활동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면서 그런 불법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농민단체에서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점거하는 이런 불상사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불상사가 없어야 되고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한 3시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죠. 예, 1시 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계엄 선포 이후에 이렇게 큰 혼란이 생긴 건 사실인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도 굉장히 분열된 상황이고 이런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과정에서 없으셨나요? 지난번 12월 10일 날 남아문에서 발표하셨듯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최고의 효과만 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듯이 그런 어떤 반대적인 역작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어떤 역작용이나 부작용, 혼란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신뢰 문제로 직결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번에 걸친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선거 부정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에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국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바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걸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 결과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그런 의혹과 부실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몇 년도 선거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특정 선거를 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해소하고 가야 된다. 국민 분열도 막아야 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어떤 정당성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다수 국민이 뭐 이게 유리한 방법이었느냐 이런 것은 대통령이 결단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판단 속에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잠시 혼란스럽지만 극복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소 이야기인데요. 그 바로 기소 한다면 어떻게 그냥 뭐 재택 기소를 전체로 말하는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수사 사항을 종합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 절차를 밟는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로 공소제기 요구를 해서 넘기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든 바로 기소를 하든 그렇게 절차가 프로세스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구속 없이 그냥 재택으로 예?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전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기소. 재택 기소. 재택 기소. 불구속 기소를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기소를 하든 꼭 구속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꼭 하겠다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그냥 기소를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